쨍그랑 날카로운 파여름이 연 회장의 흥겨운 가락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화려한 당의를 입은 기생들의 춤사위가 허공에서 어정쩡하게 멈추었고 검은 고를 뜯던 악공의 손가락도 갈 길을 잃고 떨렸다. 수십 개의 촛불이 일렁이는 대청마루 한가운데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권세가들이 숨을 죽인 채 시선을 고정한 곳은 다름 아닌 연 회장의 입구였다. 그곳에는 마치 저승에서 갓 기어나온 악귀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핏빛처럼 붉은 달이 기괴하게 떠올라 마당의 정원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흡사 여인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뱀의 형상과도 같았다. 여인의 창백한 손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붉은 자국이 남은 낡은 베네 쩌고리 한 벌이 들려 있었다. 잔치상 위에 놓인 기름진 고기 냄새와 향긋한 청주 냄새 사이로 비릿하고 역겨운 피 냄새가 스멀스멀 피어오르며 좌중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상석에 앉아 고희연의 주인공으로서 만면 가득 미소를 띠고 있던 정경 부인 민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졌다. 천하를 호령한다는 영혜정의 아내이자 콧대 높은 한양의 부인들조차 그녀의 눈빛 한 번에 오금을 저린다는 여장부였으나 지금 그녀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잘게 떨리고 있었다. 민씨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옥으로 만든 찻잔을 꽉 쥐었지만 달그락거리는 소리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네, 내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민씨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갈라지고 쉰 소리였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입구에 서 있던 여인, 이 집안의 며느리 서윤이 천천히 발을 떼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유령처럼 소리가 없었으나 바닥에 끌리는 소복자락이 스치는 소리는 마치 뱀이 낙엽 위를 기어가는 듯한 섬뜩함을 자아냈다. 서윤의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광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서늘한 것이었다. 어머니, 어찌하여 그리 놀라십니까? 오늘은 어머니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칠순 잔치가 아닙니까?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안에는 뼈를 깎는 듯한 한기가 서려 있어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하객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양옆으로 물러났고 그 길은 오로지 민씨를 향해 곧게 뻗어 있었다. 서윤은 손에 든 피 묻은 베네 쩌고리를 마치 가장 귀한 진상품인 양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다. 서방님이 가시던 날 어머니께서 태워버리라 명하셨던 그 옷입니다. 제가 감히 어머님의 명을 어기고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붉은 자국이 아직도 따뜻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서윤이 민씨의 코앞까지 다가와 베네 쩌고리를 들이밀자 민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나다 의자와 함께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으나 표정은 여전히 웃고 있는 기괴한 모습이었다. 도대체 무엇이 명문가에 얌전하던 며느리를 이토록 미치광이로 만들었단 말인가. 시간은 3년 전 서윤이 이 대단한 가문에 발을 들이던 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몰락해가는 양반가의 여식이었던 서윤에게 민씨 가문과의 혼인은 가문의 재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가마를 타고 들어선 이 집안은 겉보기엔 구중궁궐처럼 웅장했으나 그 안은 숨막히는 규율과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시어머니 민씨는 혼례 첫날부터 서윤을 며느리가 아닌 대를 이을 아이를 생산하는 도구로만 취급했다. 내 친정이 비천하여 가져온 것이 없으니 오로지 아들을 낳아 이 집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 민씨는 아침 문안 인사 때마다 서윤의 아랫배를 훑어보며 혀를 찾고 혹여 서윤이 안색이라도 안 좋을라 치면 보약이라며 정체불명의 탕약을 억지로 들이키게 했다. 그 탕약은 쓴맛을 넘어 혀가 마비될 정도로 독했고 마시고 나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밤새 끙끙 앓아야만 했다. 그나마 서윤이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선우 때문이었다. 선우는 어머니 민씨와 달리 성정이 온화하고 심약한 사내였다. 그는 밤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남들이 들을세라 소리 죽여 울어주었다. 미안하오 부인, 내 몸이 이리 약하여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사니 부인까지 고생을 시키는구려. 선우의 손은 늘 차가웠고 창백한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원인 모를 병을 앓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그 병약한 남편만이 이 거대한 감옥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었다. 두 사람은 민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실을 짓고 달을 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그러나 그 소박한 행복조차 민 씨에게는 눈엣 가시였다. 민 씨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헛바람을 넣는다며 두 사람의 합방 날짜까지 점쟁이를 불러 정해진 날에만 허락했고 그 외에는 철저히 격리시켰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어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던 그날 밤 서윤은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였다. 별채에서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들려왔고 서윤이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 남편 선우는 이미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서윤이 남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지만 선우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솟구쳐 서윤의 하얀 소복을 붉게 물들였다. 죽어가던 선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윤의 옷자락을 움켜쥐고 무어라 말을 하려 했으나 목구멍에서 끓는 소리만 날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시선은 서윤이 아닌 방구석의 장식장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민 씨가 아들을 위해 특별히 구해왔다던 귀한 곶감 단지가 놓여 있었다. 남편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민 씨가 들어왔다.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어미라면 응당 통곡을 하며 달려들어야 마땅하건만 민 씨의 반응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피범벅이 된 아들의 시신보다 바닥에 깔린 비단요가 더러워진 것을 먼저 살피는 듯했다. 그리고 서윤을 향해 매서운 눈초리를 쏘아붙이며 소리쳤다. 재수없는 년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더니 결국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민 씨는 하인들을 시켜 실신 직전인 서윤을 끌어내게 했고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도 전에 입단속부터 시켰다. 오늘 밤 일은 아무도 입 밖으로 내어선 안 된다. 선우는 지병이 악화되어 급사한 것이다. 알겠느냐. 서윤은 끌려나가며 보았다. 민 씨가 아들의 시신 옆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장식장의 곶감 단지를 치마폭에 감추는 모습을. 장례식은 더욱 끔찍했다. 민 씨는 가문의 체면을 세워야 한다며 성대한 장례를 치렀지만 정작 미망인이 된 서윤에게는 곡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했다.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 어디서 곡을 해 부정탄다. 골방에 처박혀 나오지 말거라. 서윤은 남편의 관이 나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빛도 들어오지 않는 헛간 같은 방에 갇혀 피 묻은 소복을 입은 채 며칠을 굶어야 했다.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은 억울함과 상실감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마지막 눈빛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그가 가리켰던 곶감 단지, 그리고 민 씨의 차가운 태도,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서윤은 혀를 깨물어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때 그녀의 뱃속에서 미세한 태동이 느껴졌다.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혈육, 그 작은 생명의 움직임이 서윤을 죽음의 문턱에서 붙잡았다. 하지만 그 아이마저 유산되고 말았다. 민 씨가 보낸 하인이 억지로 먹인 안정을 취하는 약을 먹은 직후였다. 다시 현재 고희연의 밤. 서윤은 눈앞에 민 씨를 보며 지난 3년의 지옥을 떠올렸다. 아이를 잃고 미쳤다는 소문이 돌아 별채에 유폐된 채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나날들. 개밥 같은 음식을 받아 먹으며 서윤은 오로지 복수만을 생각하며 버텼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기회가 왔다. 서윤은 손에 든 베네 저고리를 민 씨의 무릎 위에 툭 던졌다. 그것은 유산된 아이를 위해 그녀가 몰래 지어 두었던 옷이었으나 남편이 죽던 날 밤 그가 토해낸 피를 닦아내었던 바로 그 옷이었다.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이 피 냄새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어머니의 손에서는 향내만 난단 말입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연회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이 기가 막힌 폐륜과 폭로의 현장을 주시했다. 민 씨는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호통을 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윤의 눈빛이 너무나도 형형하여 감히 마주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허리를 굽혀 민 씨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오늘 밤 서방님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그 술잔에 서방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아니 어머니가 서방님께 먹이셨던 그 특별한 재료를 넣어달라 하시더군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민 씨의 심장을 찔렀다. 민 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그녀는 황급히 자신의 앞에 놓인 술잔을 쳐냈다. 쨍그랑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붉은 술이 바닥을 적셨다. 그 모습은 마치 3년 전 죽은 아들이 토해낸 피와 같아 보였다. 서윤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흩어지는 술을 손가락으로 찍어 자신의 입술에 발랐다. 맛이 좋습니다, 어머니. 아주 달콤하고 비릿하군요. 서윤의 입술이 붉게 물들자 그녀는 더욱 요사스럽고 위협적으로 보였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민 씨를 호위하던 하인들조차 감히 서윤에게 손을 대지 못했다.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좌중을 둘러보았다. 한때 자신을 미친년이라 손가락질하던 자들, 민 씨의 권세에 빌부터 아첨하던 자들의 겁에 질린 얼굴들이 보였다. 서윤은 그들을 향해, 그리고 떨고 있는 민 씨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잔치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모두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오늘 밤 이 집안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이 저 붉은 달 아래 낱낱이 드러날 테니까요. 말을 마친 서윤은 민 씨를 노려보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원한 깊은 귀신이 연기로 흩어지는 듯했다. 민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에 깊이 파묻히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직감했다. 자신이 가둬두었던, 아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지옥에서 돌아왔음을, 그리고 그 며느리가 쥐고 있는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밤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연 회장의 촛불 하나를 꺼트렸다. 짙은 어둠이 민 씨의 얼굴을 덮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조종 결존처럼 들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다.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서막.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린 것이다. 연 회장에서의 광란이 있기 전 서윤이 겪어내야 했던 지난 3년의 시간은 인간의 삶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그것에 가까웠다. 서윤이 갇힌 별채는 집안의 가장 구석진 곳, 햇빛조차 들지 않아 대낮에도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폐가와 다름없었다. 창호지는 곳곳이 찢어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고 바닥의 온기는 끊긴 지 오래여서 한겨울이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 씨는 서윤을 이곳에 가두며 요양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속셈이었다. 매일 문틈으로 들어오는 밥상은 개밥보다 못한 죽 한 그릇과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마저도 모래가 씹히거나 상해서 쉰내가 진동하기 일쑤였으나 서윤은 살기 위해, 아니 복수하기 위해 억지로 그것을 목구멍으로 넘겨야 했다. 죽을 삼킬 때마다 목이 메어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이를 악물었다. 눈물조차 사치였으며 약해진 마음은 곧 죽음으로 이어질 것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쥐들이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누워있으면 벽 너머에서 알 수 없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공포를 더했다. 그 소리는 산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사람의 신음과 닮아 있어 서윤은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아야만 했다. 민 씨의 학대는 육체적인 고통에 그치지 않고 정신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서윤이 미쳤다는 소문을 퍼뜨리게 했고 가끔 별채를 찾아와 서윤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내뱉곤 했다. 채첸 고운 얼굴이 반쪽이 되었구나. 네가 덕이 부족하여 남편을 잡아먹고 아이까지 잃었으니 이 고생은 네 업보라 생각하고 달게 받거라. 민 씨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향내를 풍기며 나타나 넝마 같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서윤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네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된다.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 쥐 죽은 듯 지내다. 조용히 가는 것이 우리 가문을 위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민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독화살이 되어 서윤의 가슴에 박혔다. 서윤은 반박하고 싶었으나 혀가 굳은 듯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민 씨가 돌아간 뒤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긁는 것으로 분노를 사겨야 했다. 서윤의 손톱 밑에는 항상 흙과 핏자국이 검게 엉겨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윤은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덥지도 않은 방에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서윤은 죽은 남편 선우의 환영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를 애타게 말하려는 듯했다. 부인, 곶감, 단지, 어머니의 곶감. 서유는 헛것을 보는 와중에도 그 말이 뇌리에 선명하게 박히는 것을 느꼈다. 선우가 죽기 직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던 장식장의 곶감 단지. 평소 민 씨는 아들의 건강을 챙긴다며 유독 곶감을 챙겨 먹이곤 했었다. 꿀에 재운 곶감은 윤기가 흐르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나 선우는 그것을 먹을 때마다 묘하게 안색이 어두워지곤 했다. 어머니가 주신 것이니 남기면 안 된다라며 억지로 먹던 남편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유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편의 병은 단순한 지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서히 아주 은밀하게 진행된 독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서윤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떨며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찾았다. 서윤은 일부러 더욱 미친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하녀가 밥을 넣어줄 때면 괴성을 지르며 밥그릇을 엎어버리거나 허공을 향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실성한 듯 웃어댔다. 하인들은 아기씨가 드디어 완전히 도셨구나 하며 혀를 찾고 감시는 점차 느슨해졌다. 서유는 그 틈을 타 밤마다 문틈으로 바깥의 동태를 살피며 탈출의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다 우연히 별채 뒤편 담장 밑에서 하녀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소리 들었어. 어젯밤에도 안채 뒤편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니까. 쉿, 조심해. 마님, 귀에 들어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쫓겨날라. 근데 이상하지 않아 도련님이 돌아가신 날 마님이 곶감 단지를 들고 나오시다가 깨뜨리셨잖아. 그때 그 곶감 색깔이 검붉었지. 꼭 썩은 것처럼. 그걸 개가 주워 먹고는 바로 거품 물고 죽었다는 소문도 있어. 서유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민 씨는 자신의 친아들을 독살한 비정한 어미였다. 하지만 도대체 왜 친아들을 죽여야만 했단 말인가?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서유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다. 서유는 밤마다 문살을 뜯어내 헐거워진 틈을 만들었고 마침내 몸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만들어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서유는 소복 위에 거적을 뒤집어 쓰고 별채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목적지는 하녀들이 말했던 안채 뒤편 창고였다. 그곳은 평소 민 씨가 아무도 들이지 못하게 엄명을 내린 금기의 장소였다. 서유는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을 확인하며 조금씩 전진했다. 차가운 흙바닥을 기어가느라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일념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창고 앞에 다다랐을 때 녹슨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다. 서유는 머리핀을 뽑아 자물쇠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다. 며칠 밤을 새우며 연습했던 기술이었다. 딸깍하는 미세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서유는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창고 안으로 몸을 숨겼다. 창고 안은 먼지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이 보였다. 낡은 가구들, 깨진 도자기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낡은 괴짝 하나. 서유는 홀린 듯 그 괴짝으로 다가갔다. 괴짝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서찰 뭉치와 장부, 그리고 낯익은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다. 바로 남편 선우가 어릴 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색동 저고리였다. 그런데 저고리 안쪽에 붉은 실로 수놓아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강캉. 선우의 이름은 분명 선산. 자를 쓰는데 옷에는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들을 펼쳐보았다. 글씨는 민 씨의 필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여인의 필체로 아이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아가 부디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자라거라. 이 어미는 너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고 싶구나. 편지의 날짜는 선우가 태어난 해와 일치했다. 서윤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선우는 민 씨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민 씨는 아이를 낳지 못해 다른 여인의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아들로 키웠던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괴짝 밑바닥에서 발견된 약재 장부였다. 거기에는 비소부자 같은 독성이 강한 약재들의 구매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날짜를 확인해보니 선우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시점부터 사망한 날까지 꾸준히 구매된 기록이 있었다.
민 씨는 친아들이 아닌 선우가 장성하여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될까 두려워. 혹은 자신의 친정 조카를 양자로 들이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선우를 병사로 위장해 죽였던 것이다. 서유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삼켰다. 남편은 평생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라 믿고 효를 다했건만 그 어머니는 그를 차가운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던 것이다. 불쌍한 서방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슬픔은 잠시였다. 서윤의 눈빛은 이내 차갑게 식어갔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복수심이 들어찼다. 그녀는 증거물들을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이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민 씨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다시 별채로 돌아온 서유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품속의 서찰을 어루만지며 민 씨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법을 구상했다. 단순히 관아에 고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민 씨는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것이 뻔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무너뜨려야 했다. 서유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움푹 들어간 눈, 창백한 피부, 영락없는 귀신의 모습이었다. 그래, 어머니가 만드신 이 모습, 그대로 어머니의 잔칫날에 선물을 드려야겠구나. 서유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3일 뒤면 민 씨의 고희연이었다. 조선 팔도의 귀한 손님들이 다 모이는 그날, 서유는 화려한 연회장을 지옥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붉은 베네쩌 고리를 꺼내어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더 묻혔다. 그 붉은 선혈은 맹세이자 저주였다. 얼음장 밑에 흐르던 독이 이제 막 둑을 터뜨리고 흘러넘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서유는 다음 날부터 곡기를 끊고 오로지 물만 마시며 정신을 맑게 했다. 하녀들이 가져다 준 밥상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내보냈다. 아기 씨가 이제 죽으려나 봅니다. 밥도 안 먹고 벽만 보고 중얼거리네요. 하녀들의 보고를 받은 민 씨는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잔칫날에 초상 치르는 건 찜찜하니 연회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좋으련만. 민 씨는 자신의 몰락이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르고 다가올 고희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들을 확인하고 자신이 입을 화려한 당일을 고르느라 분주했다. 그 시각 서유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갈듯 마음을 벼리고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밤마다 들려오던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닌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서유는 남편의 혼을 달래며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서방님. 제가 갑니다. 어머니가 그리도 아끼시는 그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분의 목을 조르러 제가 갑니다. 서윤의 눈동자 위로 서늘한 달빛이 내려앉았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별채를 감싸고 있었다. 고희연을 하루 앞둔 민씨 가문의 저택은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겉으로는 화려하고 분주했으나 그 밑바닥에는 끈적하고 불길한 기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고소한 젖냄새와 떡지는 김이 피어올라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대문 앞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진상품을 실은 수레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삐 움직이며 마당에 차일 만막을 치고 멍석을 깔며 손님 맞을 채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가장 외진 곳, 서윤이 갇혀있는 별채만이 무덤가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정막은 죽은 자의 침묵이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숨죽임과도 같았다. 서윤은 찢어진 문틈으로 분주한 바깥 풍경을 내다보며 싸늘하게 식은 미소를 지었다. 저들의 웃음소리, 저들의 분주함, 그 모든 것이 내일이면 비명과 통곡으로 바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서윤의 손에는 지난밤 창고에서 찾아낸 낡은 서찰 한 장이 구겨질 듯 꽉 쥐어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민 씨의 심장에 박아넣을 결정적인 비수였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분주했던 집안이 잠시 숨을 고르는 새벽녘 서유는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안채 바로 시어머니 민 씨의 침소였다. 민 씨가 내일 입을 의복을 점검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노린 대담한 잠입이었다. 서유는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드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마루를 가로질러 안채로 스며들었다. 민 씨의 방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자개장롱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바닥에는 최고급 비단 보료가 깔려 있었다. 방 안 가득 퍼져 있는 짙은 사약 냄새가 서윤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민 씨가 즐겨 쓰는 향이었으나 서윤에게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독의 냄새와 다를 바 없었다. 서윤은 숨을 죽인 채 방 안을 빠르게 훑었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순히 값비싼 폐물이 아니었다. 남편 선우가 죽어가며 그토록 가리켰던, 그리고 민 씨가 황급히 감췄던 그 곶감 단지가 분명 이 방 어딘가에 있을 터였다. 서윤의 시선이 민 씨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머리맡의 작은 문갑에 머물렀다. 겉보기엔 평범한 문갑이었으나 서윤은 예민한 감각으로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떨리는 손으로 문갑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으나 잡다한 장신구들 뿐이었다. 서윤은 초조해졌다. 곧 민 씨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그때 문갑 바닥을 두드리던 서윤의 손끝에 둔탁한 울림이 전해졌다. 이중 바닥이었다. 서윤이 얇은 비녀를 틈새에 끼워 들어 올리자 감춰져 있던 공간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검붉은 답칠이 된 작은 단지 하나와 낡은 베넷 저고리 조각, 그리고 족보의 사본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서윤은 단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코를 찌르는 알싸하고 비릿한 냄새. 그것은 곶감이 아닌 맹독인 비소피수 가루였다. 남편을 서서히 죽여갔던 죽음의 가루가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함께 들어있던 족보 사본과 베넷 저고리 조각이었다. 족보에는 선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으나 그 옆에 적힌 생모의 이름은 민 씨가 아닌 월이외이라는 낯선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 위에는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는 노비라는 두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다. 서윤은 입을 틀어막았다. 월이. 그녀는 이 집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늙은 하인들이 쉬쉬하며 말하던 이름이었다. 민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영감의 아이를 가진 몸종 월이의 아이를 빼앗아 자신의 아들로 둔갑시키고 월이는 출산 직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괴담. 그것은 헛소문이 아닌 잔혹한 진실이었다. 선우는 민 씨의 핏줄이 아니었기에 그토록 차가운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민 씨는 자신의 불임 사실을 숨기고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남편의 첩이 낳은 자식을 도구로 이용했고 필요가 없어지자 혹은 친정 조카를 양자로 드릴 계획이 서자가차 없이 버린 것이었다. 아, 서방님. 당신은 평생을 원수의 품에서 원수를 어미라 부르며 사셨군요.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선우가 평생 느꼈던 외로움과 갈증, 어미의 사랑을 갈구하며 민 씨의 눈치를 보았던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효를 다하려 노력했던 그의 순수한 마음이 민 씨라는 악귀에 의해 철저히 짓밟혔다는 사실에 서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서윤은 비소단지와 족보 사본을 품에 넣으려다 멈칫했다. 아니, 이것을 가져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 씨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어야 한다. 서윤은 단지에서 비소 가루를 조금 덜어내어 자신의 손수건에 쌌다. 그리고 단지는 제자리에 돌려놓되 뚜껑을 아주 살짝 비스듬히 열어두었다. 누군가 손을 댔다는 것을 민 씨가 눈치채도록,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도록 교묘하게. 그때 마루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민 씨가 돌아온 것이다. 내일 잔치에 쓸 그릇들은 빠짐없이 점검했느냐. 흠집 하나라도 있으면 내년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민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윤은 급히 이중 바닥을 닫고 문갑을 원위치시켰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문으로 나가면 바로 마주칠 상황이었다. 서윤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병풍 뒤로 몸을 날렸다. 방문이 열리고 민 씨가 들어왔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짜증스러운 듯 겉옷을 벗어던지고 곧바로 문갑 쪽으로 다가갔다. 서윤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병풍 틈으로 민 씨를 지켜보았다. 민 씨는 문갑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일까? 민 씨의 손이 문갑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그녀의 얼굴에 스치는 불안감. 도둑이 든 것은 아닌지, 아니면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눈치였다. 이상하군. 분명 닫아두었는데. 민 씨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때 병풍 뒤에 숨어있던 서윤의 발치로 쥐 한 마리가 스스슥 지나갔다. 서윤이 흠칫 놀라 몸을 움찔했고 그 미세한 움직임에 병풍이 살짝 흔들렸다. 누구냐? 민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병풍 쪽을 노려보았다. 서윤은 심장이 떼칠 것만 같았다.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서유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쥐를 향해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고 쥐는 놀라서 병풍 밖으로 튀어나갔다. 총민 씨가 쥐를 보고 기겁하며 침상 위로 뛰어올랐다. 망할 것들, 안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쥐가 돌아다니지 않느냐? 민 씨가 하인들을 부르며 호들갑을 떠는 사이 서유는 그 혼란을 틈타 열린 뒷문으로 뱀처럼 빠져나갔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간발의 차이였다. 하지만 서윤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민 씨의 그 공포에 질린 표정, 쥐새끼 한 마리에도 저리 놀라는 여자가 사람을 죽이고도 태어냈다는 사실이 더욱 역겨웠다. 별채로 돌아온 서윤은 품에 숨겨온 비소, 가루를 꺼내어 보았다. 하얀 가루가 달빛 아래서 섬뜩하게 빛났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서윤은 거울 앞에 앉았다. 오랫동안 빗지 않아 엉킨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빗어내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움푹 들어간 눈핏기 없는 입술, 앙상한 광대뼈. 3년 전 수줍음 많던 새색 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서윤은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이것은 피해자의 얼굴이 아니라 심판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빗을 들어 머리를 단정히 빗는 대신 더욱 헝클어뜨렸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피가 묻은 베네쩌 고리를 꺼내어 품에 안았다. 서방님 보셨지요? 어머니가 얼마나 추악한 분이신지. 이제 제가 그 가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내일 붉은 달이 뜨면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고이연의 날이 밝았다. 하늘은 야속하리만큼 맑고 푸르렀다. 민씨 가문의 대문은 활짝 열렸고 조선 팔도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마당에는 풍악이 울려 퍼지고 기생들의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었다. 민씨는 최고급 비단으로 지은 당의를 입고 머리에는 화려한 가채를 올린 채 상석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다. 정경부인 만수무강하십시오. 이토록 성대한 잔치는 난생 처음입니다. 쏟아지는 찬사와 아부 속에서 민씨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등 뒤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붉은 눈을 한 며느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서유는 별채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눈부신 햇살이 어둠에 익숙해진 눈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복을 갖춰 입고 입술에는 붉은 연지를 짙게 발랐다. 창백한 얼굴의 붉은 입술은 마치 피를 머금은 귀신처럼 기괴하고도 아름다웠다. 서유는 훔쳐온 비소가루를 손톱 밑에 꼼꼼히 채워 넣었다. 그리고 남편의 족보 사본을 속치마 안에 단단히 묶었다. 이제 그녀는 움직이는 증거이자 살아있는 저주였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징소리가 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둥둥둥. 그 소리는 민씨의 심장을 조여오는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서유는 맨발로 차가운 땅을 밟으며 한 걸음씩 연회장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마다 서린 한흔, 이 바닥을 검게 태우는 듯했다. 연회장은 술과 고기 냄새로 진동했다. 민씨는 기분이 좋은 듯 연거푸 술잔을 비웠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와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다. 악공들의 연주가 뚝 끊기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다. 입구에 선 서윤의 모습. 일장에서 보았던 그 충격적인 등장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으며 서윤이 지난밤 목숨을 걸고 찾아낸 진실의 힘이 뒷받침된 필연적인 결과였다. 서윤은 사람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민씨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민씨의 영혼을 꿰뚫어 볼 듯 강렬했다. 민씨의 미소가 경직되고 손에 든 술잔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속으로 뇌까렸다. 어머니, 이제 당신이 훔친 아들의 목숨값을 치를 시간입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문의 명예가 오늘 진흙탕 속에 처박히는 꼴을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윤의 등장은 단순한 미친 며느리의 난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은 아들이 보내는 경고장이자 억울하게 죽은 친모 월이의 절규였으며 3년 동안 짐승처럼 갇혀 지낸 서윤의 피 맺힌 심판이었다. 서윤이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민씨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모든 거짓이 불타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 이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서방님이 저승 가는 길에 목이 마르다 하여 제가 특별히 준비한 합한주 허번조입니다. 서윤은 붉게 물든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깨진 술잔의 파편 사이로 흐르는 붉은 술을
다시금 다른 잔에 채워 민 씨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그녀의 손톱 밑에 숨겨져 있던 하얀 비소 가루가 술 위로 눈처럼 흩뿌려지며 녹아들었다. 민 씨는 그 하얀 가루를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화려한 가체가 심하게 흔들려 비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하고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민 씨의 운명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다. 좌중의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이 기이하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영의정의 아내이자 천하를 호령하던 여장부 민 씨가 다 죽어가는 몰골의 며느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서유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왜 안 드십니까? 평소 서방님께는 몸에 좋은 약이라 속여 그토록 잘 먹이시던 것이 아닙니까? 저 달콤한 곶감 속에, 저 향긋한 탕약 속에 매일 조금씩 타서 먹이셨던 그 흰 가루 말입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비수처럼 날카롭게 연 회장의 공기를 찢고 민 씨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민 씨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를 취하려 애썼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윤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저 전현이 미쳤다. 여봐라. 당장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라. 내 잔치상에 독을 풀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저 폐륜녀를 당장 멍석말이하여 죽여라. 민 씨의 호통에 마당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그러나 서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품속에서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내 허공에 뿌렸다. 종이들은 춤추듯 날아올라 하객들의 술상 위로 그리고 민 씨의 무릎 위로 떨어졌다. 그것은 서윤이 지난밤 목숨을 걸고 찾아낸 족보의 사본과 민 씨가 몰래 작성해둔 양자 입적 서류 그리고 독약 구매 장부였다. 보십시오. 여기 계신 대감마님들 똑똑히 보십시오. 이 여자가 가문의 대를 잇겠답시고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서윤의 외침에 하객 중 한 명이 떨어진 종이를 집어 들었다. 그는 글을 읽어내려가다 경악한 표정으로 민 씨를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죽은 선우가 정경 부인의 친자가 아니라 몸종 월이의 소생이라니. 게다가 친정 조카를 양자로 들이기 위해 선우를 독살. 좌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양반가에서 핏줄을 속이는 것은 강상죄 이륜을 어지럽힌 죄 중에서도 으뜸가는 중죄였다. 게다가 적자를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니 하객들의 눈빛은 경멸과 의심으로 뒤바뀌었다. 민 씨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아니다. 모두 조작이다. 전현이 나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다. 내 아들은 내가 낳았다. 누가 감히 내 핏줄을 의심하느냐. 민 씨는 발악하며 종이들을 찢으려 했으나 이미 손은 제멋대로 떨려 종이 한 장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서유는 그런 민 씨를 보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침소 문갑, 이중 바닥에 숨겨져 있던 그 비소 단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서방님이 숨을 거두시던 날 어머니가 황급히 치마폭에 감추셨던 그 곶감, 단지는 또 무엇입니까? 서윤의 질문은 민 씨의 가장 깊은 치부를 정확히 찔렀다. 민 씨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믿었던 과거의 흔적들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낱낱이 까발려지는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윤은 민 씨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천천히 몸을 낮춰 시선을 맞췄다. 그리고 죽은 남편 선우가 빙의된 듯 목소리를 깔고 흉내냈다. 어머니, 배가 너무 아픕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아요. 제발 물 좀 주세요. 어머니, 그것은 3년 전 선우가 죽어가며 내뱉었던 마지막 단말마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 씨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민 씨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윤의 뒤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아들, 선우의 원혼이 끔찍한 몰골로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환영이었다. 선우의 입에서는 검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손은 민 씨의 목을 조르려는 듯 뻗어 있었다. 으악! 오지마! 오지 마라! 선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가문을 위해서였다. 너는 천한 피였으니까. 민 씨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연 회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천하의 정경 부인이 자신의 입으로 아들을 죽였음을, 그리고 그 아들이 천출이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민 씨는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에는 차가운 벽뿐이었다. 서유는 마치 사신처럼 그녀를 내려다보며 다가갔다.
가문을 위해서였다고요. 천한 피라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천한 피가 어머니를 평생 어미라 믿고 섬겼습니다. 당신이 주는 독을 보약이라 믿고 마셨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피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히 개인의 원한을 넘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악에 대한 심판이었다. 서윤은 손에 든 깨진 술잔 조각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려 민 씨의 화려한 치맛자락을 더럽혔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서방님이 겪었던 고통뼈가 녹아내리고 장기가 뒤틀리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보십시오. 서윤이 비소가 섞인 술잔을 민 씨의 입가에 들이대자 민 씨는 공포의 극치에 달해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살려다오. 아가 며느라. 제발 살려다오. 천하를 호령하던 정경부인 민 씨가 자신이 짐승 취급하던 며느리의 발 아래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그녀의 화려한 가채는 벗겨져 나뒹굴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흉물스러웠다. 그녀는 서윤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서는 귀부인의 품격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죽음 앞에선 나약하고 비겁한 늙은이의 모습뿐이었다. 하객들은 이 참혹한 광경에 고개를 돌리거나 혀를 찼다. 그토록 서슬퍼렀던 권세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은 인생무상 그 자체였다. 서윤은 자신의 발치에 매달린 민 씨를 내려다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토록 나약한 존재였던가. 고작 이 늙은 여자를 두려워하여 3년을 떨었던가. 그때 대문 밖에서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뇌물을 주고받던 관리들은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기에 바빴다. 사실 서윤은 며칠 전 남편의 억울함을 담은 상소를 몰래 관아에 투서했었다. 그러나 그녀는 관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오늘 이 공개 처형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민 씨를 포박했다. 민 씨는 발버둥치며 소리 질렀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영의정 대감의 부인이다. 그러나 포졸 대장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영의정 대감께서도 이미 뇌물수수와 매관매직 혐의로 의금부에 압송되셨소. 부인께서는 존속 살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국을 받게 될 것이오. 민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실신해버렸다. 가문의 몰락, 권력의 종말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다. 포졸들이 민 씨를 개처럼 끌고 나가는 동안 서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민 씨가 끌려간 자리에는 그녀가 흘린 신발 한 짝과 깨진 술잔, 그리고 흩어진 족보종이들만이 뒹굴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그토록 원하던 순간이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죄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 하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시린 바람만이 도란히 불어왔다. 그녀는 주저앉아 바닥에 떨어진 족보종이를 주워들었다. 월이의 아들 선우. 그 한 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너무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다. 서윤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서방님, 보고 계십니까? 이제 편히 쉬십시오. 억울함은 제가 다 풀었습니다. 그녀의 통곡 소리가 텅 빈 연회장에 메아리 쳤다. 하객들은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떴고 화려했던 잔치는 폐허가 된 무대처럼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밤이 깊어가고 붉은 달은 구름 뒤로 모습을 감췄다. 서윤은 민 씨가 앉았던 상석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잔해들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다. 그녀는 남편의 베넷저고리를 꺼내어 얼굴을 파묻었다. 피 냄새는 이제 희미해지고 대신 오래된 흙 냄새와 눈물 냄새가 났다. 아가, 우리 아가. 서윤은 뱃속에서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며 배를 쓰다듬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만약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것이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것은 쓰디쓴 독배를 마신 것처럼 속을 뒤집어 놓고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적어도 남편이 저승에서 더 이상 가짜 아들이라는 굴레를 쓰고 고통받지는 않을 테니까. 포졸들이 남은 가솔들을 신문하고 집안을 수색하는 소란 속에서 서윤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아직 하나 남아 있었다. 갇혀 지내던 별채, 그 지옥 같던 곳으로 돌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별채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로 무너져 내린 가문의 영광이
흙먼지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민 씨의 비명도, 하인들의 울음소리도 이제는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다. 서윤의 눈앞에는 오직 하나 남편과 함께 거닐던 매화나무 한 그루만이 아른거렸다. 앙상하게 마른 가지에 매달린 마지막 꽃잎 하나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서윤 자신의 운명처럼. 그녀는 그 꽃잎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로 다 끝났어. 타닥타닥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정막에 잠긴 대청마루를 울렸다. 한때 수백 명의 하객이 드나들며 부귀영화를 뽐내던 민씨 가문의 안채마당에는 이제 쓸쓸한 잿빛 연기만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불길 앞에 앉아 손에 쥔 종이 뭉치를 하나씩 던져넣고 있었다. 그것은 돈이나 귀중품이 아닌 이 집안에 묶여 평생을 소처럼 일해야 했던 하인들의 노비 문서였다. 불길은 종이를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며 검은 재를 허공으로 흩뿌렸다. 그 재는 마치 자유를 얻은 나비떼처럼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다. 서윤의 곁에는 늙은 행랑어멈과 몇몇 어린 하녀들이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다. 아기씨, 아님, 어찌하여 귀한 문서를 태우십니까?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라고. 행랑어멈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서윤은 덤덤한 표정으로 불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로 살지 말고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서윤의 눈동자에는 일렁이는 불꽃이 비치고 있었으나 그 깊은 곳에는 다 타버린 숲과 같은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 씨가 관아로 끌려간 후 가문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영의정이었던 시아버지는 의금부의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옥사했고 민 씨는 천리박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났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유배지에서도 정신을 놓지 못하고 매일 밤바다를 향해 내 곶감 단지 내놔라 라고 소리치며 미친 사람처럼 헤매다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했다. 화무시비롱 화무시를 홍이라 했던가. 천하를 쥐고 흔들던 권세가의 몰락은 허망할 정도로 빨랐다. 관아에서는 가산을 정몰하고 집을 폐쇄한다는 방을 붙였고 화려했던 저택은 쥐떼와 도둑 고양이들의 차지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흉가를 가리켜 귀신 들린 집이라 부르며 피해 다녔다. 하지만 서윤은 모두가 떠난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며칠 밤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작별 인사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노비 문서를 태운 불이 완전히 꺼지고 하얀 재만 남았을 때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가 입은 옷은 피 묻은 소복이 아닌 남편이 생전에 선물해 주었던 은은한 옥색 치마 저고리였다. 서윤은 보찜 하나를 메고 집 뒤편 산길을 올랐다. 그곳에는 남편 선우의 무덤이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민 씨는 아들이 죽었을 때조차 가문의 수치라며 제대로 된 비석 하나 세워주지 않았고 그저 흙만 대충 덮어두었을 뿐이었다. 무덤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까마귀 몇 마리가 앉아있다가 서윤의 인기척에 푸드덕 날아갔다. 서윤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맨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거친 풀들이 손바닥을 베고 흙이 손톱 밑에 끼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방님, 제가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잡초를 다 뽑아낸 봉부는 작고 둥글어 마치 어머니의 뱃속처럼 포근해 보였다. 서윤은 보찜에서 주병 하나와 찻잔 2개를 꺼냈다. 그것은 독이 든 술이 아니라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맑은 국화차였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자 향긋한 국화향이 차가운 산바람을 타고 번져나갔다. 서윤은 한 잔을 무덤 앞에 놓고 다른 한 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서방님 어머니는, 아니,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편안하십니까? 대답 없는 무덤가에는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다. 서윤은 품에서 붉은 자국이 선명한 베네쩌고리를 꺼내어 봉분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주었다. 우리 아가도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그곳에서는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두 분이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서윤은 손으로 흙을 토닥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복수는 끝났으나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잃어버린 청춘도, 갈기갈기 찢긴 마음도 원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서유는 그 잔인한 진리를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달았다. 복수는 달콤한 승리가 아니라 남은 자가 감당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형벌일 뿐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잠 못 이루는 밤은 없을 것이다. 그것으로 좋겠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산 아래로 보이는 저택을 내려다보았다. 기와지붕은 내려앉았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다. 한때 그녀를 가두었던 감옥이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곳. 이제 그 거대한 기와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서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왔다. 대문 앞에는 아까 돌려보낸 행랑어 몸이 보찜을 맨 채 서성이고 있었다. 마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친정으로 가시는 겁니까? 행랑어 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서윤의 친정 역시 이미 몰락하여 돌아갈 곳이 마땅치 않음을 알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네. 세상 밖으로 나갈 걸세. 이름 없는 바람처럼 발길 닿는 대로 가다 보면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겠는가. 서윤은 행랑어 몸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마을 어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해 보였으나 발걸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다. 등 뒤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서윤이 걷는 길 앞쪽으로는 맑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핏빛으로 물든 붉은 달이 아닌 은은하고 평온한 백색의 달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에는 사계절 내내 매화 향기가 그윽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비구니 스님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아름아름 찾아오곤 했다. 스님은 불경을 외우는 대신 찾아오는 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그들의 억울하고 슬픈 사연을 묵묵히 들어준다고 했다. 어느 늦은 봄날, 한 젊은 부인이 암자를 찾아왔다. 시집살이의 고단함과 남편의 외도로 인해 화병이 난 부인이었다. 부인은 스님 앞에서 펑펑 울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시어머니를 저주했다. 스님,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저도 죽고 싶습니다. 부인의 절규를 듣고 있던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고운 선을 간직한 스님의 얼굴, 바로 서윤이었다. 서윤은 찻잔에 떠있는 매화 꽃잎을 바라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부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불타는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숯을 상대방에게 던지려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화상을 입는 것은 부인의 손입니다. 서윤은 자신의 손바닥을 펴보였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남은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지난날 차가운 흙바닥을 기어가며 깨진 술잔을 움켜쥐며 생겼던 영광이자 상처의 흔적이었다. 저 또한 그 불덩이를 가슴에 품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를 태워 없애면 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지요. 허나 제가 되어 사라진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 남더군요. 복수는 죽은 자를 위한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산자를 위한 구원은 되지 못합니다. 서윤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여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그녀의 말에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젊은 부인은 서윤의 손에 난 흉터를 바라보다가 이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숙였다. 암자박 처마 끝에는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10년 전 연회장에서 들렸던 날카로운 파열음과는 달리 듣는 이의 마음을 씻어내리는 청아한 소리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열린 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산 아래 세상은 여전히 욕망과 다툼으로 시끄러울 것이나 이곳은 구름 한 점 없이 평화로웠다. 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에서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서윤의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서윤은 그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엷은 미소를 지었다. 문득 바람결에 남편 선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부인 이제 되었습니다. 편안하십니까? 서윤은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네, 서방님.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쉽니다. 권력은 아침 이슬과 같아 해가 뜨면 사라지고 재물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손에 쥐려 할수록 빠져나간다. 그러나 인간의 업전은 그림자처럼 끝까지 따라다니니 선한 끝은 있되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은 결코 그르지 않았다. 민씨 가문에 웅장했던 기와집은 이제 터만 남아
촌부들의 밭으로 변했지만 서윤이 남긴 붉은 베넷저고리의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사람들의 경계로 남았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암자에는 어둠과 함께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서윤은 법당에 촛불을 켜고 조용히 합장했다. 촛불은 흔들림 없이 타오르며 어둠을 밝혔다. 그것은 분노의 불길이 아닌 세상을 비추는 자비의 빛이었다. 긴긴 악몽을 끝내고 스스로 깨어난 여인 서윤의 기도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빈집에 흩날리던 매화는 졌으나 그 향기는 영원히 지지 않고 산사를 감돌고 있었다.